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평소와도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며 이 공부 방법이 어떻게 전부 다 연결이 되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과목별로 공부 방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좋고 어떤 점들이 조금 좋지 않고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이 방법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오늘의 주제는 무조건 알아야 하는 과목별 공부 방법이라고 정해봤는데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마다 다 공부 방법이 다를 거고요. 또 과목마다 공부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반대로 과목이 다르지만 방법을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없으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고민을 했던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움을 주지 못해서 막막했던 분들 분명히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우리 아이가 무슨 차이인지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모르겠는데 아이 공부는 시켜야 되니까 다그치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심 돌아서서 미안하고 마음 아프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과목별로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하고 고민들을 하다 보니 결론이 결국에는 학원을 다시 보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오늘 강의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과목별로는 공부 방법이 전부 다 달라요. 하지만 구조적인 거, 지금 제가 구조적인 거라고 적어놨는데, 구조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하면 여러 과목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가 똑같은데, 과목별로 원리는 똑같은데, 이제 세분화해서 보다 보면 달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과목별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 구조적인 차이와 그다음 구조적인 공통점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이제 중학교 되자마자 대부분이 겪는 일인데요. 이제 전과목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조금 뭐 학원보다도 조금 더 나는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과외를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정말 많이 가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공부하듯이 수학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뭐 국어 공부하듯이 과학을 공부한다든지 뭐 다른 과목을 공부하듯이 이제 암기 과목을 공부하듯이 이해 과목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효율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 흥미를 잃고 어려워하고 그럼 학원을 다니게 되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과목별로 뭔가 특징을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이해를 잘 못했다고 하면 아마도 수학, 영어만 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뭐 국어도 다닐 수도 있고요. 과학도 다닐 수도 있고요. 학원을 정말 많이 다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분명하게 제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고액 과외나 대형 학원보다 더 높은 퀄리티로 우리 아이만을 위한 진짜 공부 노하우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세미나의 목표, 지금 좀 전에 했던 거 이어서 한번 보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과목별 공부 방법을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제대로 공부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만을 위한 진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방법,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지금 오늘 수업에서 이제 진행할 무조건 알아야 하는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걸 그대로 복제를 하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내 걸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면 이제 이 세미나에서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줘야 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저는 18년 동안 수학 학원을 선생님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원장으로도 11년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4년, 5년 정도 공부 원동력 연구소 이곳에서 이제 학부모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러면서 경험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부분이니까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저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수업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이제 이 강의만 듣고 목표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매달 100만 원씩 원래 나가야 될 학원비를 아껴서 학원 보내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는 전 과목 다 정말로 제대로 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이게 학원 없이 가능하다는 거 앞으로도 쭉 가능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도 세 가지 시크릿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가장 이 내용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였죠. 수학, 영어, 한국사,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크릿은 뭐냐면 자, 수학 공부 방법에 이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다른 과목에도 적용해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과목들 있죠. 과학, 사회, 국어, 논술 이런 다른 과목들에도 추가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과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모든 공부에는 사실은 그 제대로 된 수학 공부가 중심이 돼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잘하는데 다른 과목을 못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정말 노력 부족인 친구들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구조적인 공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런 공부를 해야 될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과목들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대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방법을 알면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까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시크릿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듣고 이제 내 걸로, 우리 아이 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크릿은 수학, 영어, 한국사 과목별 공부 방법인데 이 내용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주로 올려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정리해 놓은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내용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한번 보면, 우선은, 뭐 여러 과목들 중에서 수학은 나중에 또 제대로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개념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개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도, 개념도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수학공부법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가장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함정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는 아이들이 정말로 이건 쉬워요. 이건 그냥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넘어가면 안 되는 거냐면 아이가 아는 것 같지만 설명을 시켜보면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작 그 내용은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만 풀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설명을 못한다. 자, 이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딱 초등학교 때까지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 때는 내용이 워낙 쉽고, 그다음 워낙 적고, 그리고 연결을 안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는 이제 이런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학생들이 언제 생기냐? 중학생 때부터 생겨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점점 더 공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아지고 그다음 비중, 중요도 이런 건 점점 더 높아지는데 그때 돼서 이미 옛날 일을 후회하면서 아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걸 생각은 하지만 이미 늦었고 공부를 포기한 뒤라는 거죠. 그게 그 후회를 하는 게 이미 공부를 어느 정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좀 제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렸을 때부터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설명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설명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시켜봤을 때 잘 못할 것 같거나 아니면 내가
완전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설명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익숙하게 외워서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왜냐면 외워서 문제를 맞춘 경우는요. 누가 자꾸 뭘 물어보면 싫어해요. 왜냐? 아, 자꾸만 내가 이거 외운 거 말고 다른 거 물어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물어봤는데 내가 외운 데에서 안 나오면 대답을 못 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제 외운 경우에는 질문하는 것도 이제 뭐 설명하는 거, 질문하는 거 이런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운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부를 못한 걸 들키고 싶지도 않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풀이보다는 개념 설명을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거예요. 설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설명을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공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설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 건데, 그런데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그리고 또 뭐 영상 올릴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일단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자, 보통 아이들은 문제 몇 개 풀면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또는 실제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걸 제대로 알고 풀었는지, 이해하고 풀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문제 몇 개 풀었다 하면 그걸로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이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이 이유가 뭐냐면 숙제, 숙제. 자, 그다음에 뭐 아니면은 공부 확인하는 거 있죠. 공부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있죠. 기준. 이게 뭐냐면 양으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또 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숙제 뭐 몇 페이지, 뭐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문제 20문제, 30문제 이런 식으로 숙제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보통. 그리고 부모님한테 검사받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숙제했구나, 공부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몇 페이지 풀었는지 이거랑 그쵸? 몇 페이지 풀었는지랑 그 다음에 몇 분 했는지 이거 몇 분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또 뭐 있죠? 몇 문제 풀었는지 문제 몇 문제 풀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모님들 또는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개념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냐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이게 문제 푸는 거, 숙제하는 거, 여기에 치여 있다 보면요. 가장 소홀히 하게 되는 게 개념이에요, 개념. 왜냐면, 개념을 가장 소홀히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 내용은 쭉 길게 써 있지만, 이거를 반복해서 보거나 아니면 공부를 오래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티가 안 나거든요. 이건 개념은 공부를 했든 안 했든 티가 안 나요. 그쵸? 그냥 내용을 더 반복해서 보던가 아니면 내가 연습을 하던가 비슷한 걸 해보던가 했을 때 티가 안 나요. 티가 나는 건 뭐밖에 없죠? 몇 페이지 풀었는지, 몇 문제 풀었는지, 몇 분을 공부했는지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그냥 바로 풀어요. 내용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문제를 푼다. 그리고 문제를 몇 문제를 풀면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부모님은 뭐 어떻게 하세요? 보통 부모님은 아 그래 10문제 풀었네 20문제 풀었네 또는 30분 공부했네 1시간 공부했네 아니면 뭐 5장 풀었네 10장 풀었네 이런 걸로 문제수와 그 다음에 뭐 페이지 양 아니면 시간 이런 것들을 보고 공부를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하기가 쉽고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면 뭐 일단 중학교 때 첫 번째로 무너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중학교 때 무너진다고 보면 되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중학교 때까지 어찌어찌 버텼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고등학교 수학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 학생들의 경우 마찬가지인데요.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일단 결국에는 수능을 잘 보고 대학을 잘 가고, 그래서 앞으로 좀 밝은 미래를 그려보고자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공부를. 근데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요. 전체 공부의 절반 정도, 보통 그래요. 절반 정도는 수학을 합니다. 자, 근데 과목은 굉장히 많은데 왜 절반 정도를 수학을 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간단해요. 그만큼 수학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이 과정을 만약에 좀 초등학교 때 또는 좀 더 어렸을 때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 천천히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때 대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아이들 훈련도 이제 직접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수학 때는 무조건 무너진다. 지금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 특히 아마 지금 부모님들 아마 이런 거, 뭐 올림피아드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뭐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거 있죠. 경시대회 이거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아이가 조금 똑똑해서 경시대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잘 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시대회 나가서 수상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은 주입식으로 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머리가 이제 좀 그 계산 수학 머리가 좀 따라오니까 그럴 수 있죠. 어릴 때부터 좀 훈련이 돼 있거나.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면요. 주입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혼자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면요. 선생님이 풀이 과정을 알려줍니다. 그럼 그 풀이 과정을 아이들이 적어요. 풀이 과정을 막 적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오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외워서 적어서 비슷하게 써서 내요. 그러면 문제가 맞겠죠. 그렇게 됐을 때 점수가 잘 나오겠죠. 이런 방식으로 보통의 이제 뭐 경시대회나 아니면은 뭐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시대회라든지 아니면 좀 심화 문제라든지 응용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자기 힘으로 그런 정도의 능력 문제를 푸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 라는 거를 미리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진행해 보면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까지 쭉 잘하거나 연결을 시키고 싶다면 지금 요 경시대회랑 그 다음에 뭐 올림피아드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 기존에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그다음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만 목매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중학교, 보통은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수학 성적이 뚝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상담을 해보면 중학교 때까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공부 잘했던 애들이 진짜 많고요. 중학교 때까지도 공부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오니까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한다. 이런 경우 진짜 많은데 이런 중학교 때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못하는 경우에 90% 이상은 외워서 공부를 해서 버텼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는 잘 안 보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넘어가지 말고 설명을 반드시 시켜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죠? 맞췄다 이거죠. 자, 맞춤 문제. 문제를 맞췄습니다. 자, 그럼 이거 다 아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 문제를 정말로 이해하고 알고 풀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생각보다 높고요. 그리고 알고 풀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돼서 외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내용 또는 맞춤 문제, 특히나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넣어서 푸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넣어서 푸는 경우에 대부분 어디서부터 망하냐? 분수, 소수 나오면서부터 망해요. 왜냐면 숫자를 넣어서 푸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숫자, 뭐 자연수라고 부르죠. 이 자연수로 만약에 답이 나오면 그래도 몇 번 넣어보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분수로 나오는 경우에 바로 그때부터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저기 수학 내용을 한번 보자고 하면 이런 거죠. 이제 2 곱하기 네모는 8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수를 계산을 할 때 이 네모를 구하는 과정과 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네모에 자꾸만 숫자를 넣어서 1, 2, 3, 4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넣어서 계산하는 것만 막 5, 6학년 때까지 연습을 하면 분수가 나오면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2 곱하기 네모는 7이 됐다, 만약에. 이거 지금 8, 7 하나 차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뭐 1, 2, 3, 4 이런 자연수로 만들 수가 없는 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못 찾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그런 친구들 대부분 보면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숫자를 일단 넣어서 보는 또는 패턴을 외워서 푸는 이런 경우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다고 생각하고 여기 지금 여기 4라는 걸 알면은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죠? 왜 사인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단원에 맞춰서. 예를 들면, 나눗셈 단원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나눗셈 단원이면, 네모는
8 나누기 2를 계산을 해서 4가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알고 있으면 이건 여기는 분수거든요, 답이. 그러면 네모는 똑같이 7 나누기 2라는 거를 알고 여기 빈칸을 채울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요 위에 거에서 외워서 또는 값을 넣어서 계산한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서 7이 되는 게 없네? 모르겠다. 별표. 이러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여도 그냥 바로 숫자 넣어서 하는 거 말고 설명을 해보게 하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식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거 너무 쉬워요 할수록 설명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쉬워요 하는 문제를 설명을 시켜야 되냐면요. 쉽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했다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거나 설명을 못하면 본인이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이해를 했다고 했는데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뭔가 자기가 말하는 게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선 다시 공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모르는 문제 있죠. 어려운 문제를 설명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거 원래 몰라요. 이거 몰라서 질문한 건데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아는 내용 또는 쉬운 내용을 설명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서부터 설명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사소한 개념 또는 사소한 내용, 뭐 사소한 일상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이것은 잘 모르는 것이다. 아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이제 그런 훈련을 계속 시켜야 돼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거고, 설명을 못하면, 이건 이해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아이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지 앞으로도 계속 설명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쨌든 다른 과목들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어 공부법에서는 이제 뭐 제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영어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겠죠. 물론 영어는 항상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환경에 노출을 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이제 이런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떤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환경 자체는 사실, 뭐 어떤 친구들은 원어민과 대화를 하면서 배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뭐 유튜브 보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뭐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또는 뭐 이제 영어 관련된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다니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 환경이 다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적인 부분 빼고도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일단은 뭐든지 뭐 어쨌든 영어 단어는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연관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연결된 것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영어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단어를 외울 때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거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뭐를 외우거나 집중을 할 때 항상 감각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쓰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5가지 감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건데 이 많은 감각들을 동시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영어 공부를 할 때 눈으로만 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왜냐? 물론 이제 원어민 수업에서 뭐 프리토킹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경우 또는 뭔가 따라하면서 하는 수업은 괜찮아요. 그나마.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조금 고학년 올라가거나 중학교만 되더라도 뭐 따라하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 부분을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이런 구조로 나중에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눈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어디서 말하는 걸 듣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또 물론 이어폰 같은 거 꽂으면 되겠지만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보통은 잘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감각 중에서 눈, 보이는 거, 이런 것들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하게도 인간의 뇌는 다양한 감각이 동시에 들어올 때 기억력이 훨씬 좋아져요. 어쨌든 간에 단어를 외우거나 뭔가 공부를 할 때
영어는 진짜 단어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싫었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단어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억력이 다양한 감각을 쓸수록 좋아져요. 그리고 이런 감각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면, 눈으로는 당연히 단어를 보겠죠. 입으로는 소리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손으로는 쓰면서, 귀로는 이제 원어민의 발음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이어폰 꽂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가장 쉬운 건 이거죠. 내가 입으로 낸 소리를 그 발음을 들으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보통 상황에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학원 보내지 않고 우리가 공부를 시키고 싶다면, 집에서 제대로 공부를 시키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밖에 나가서 뭐 이제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갑자기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적응하는데 좀 힘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학원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시킨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물론 소리 내서 말하는 거 이거를 못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걸 해보면 됩니다. 단어를 보면서 써보기도 하고요. 이제 듣는 것까지는 하면 좋아요. 들으면서 외우면 진짜 잘 외워지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죠?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상황에 대해서 또는 문맥 속에서 의미를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독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요겁니다. 수능을 잘 보거나 고등학교 때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에요. 이게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있지 않더라도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문맥 속에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충분히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평소에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힘이, 습관이 길러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쓱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다음에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해야지 앞으로 계속해서 실력이 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 요 5가지를 동시에 하고 싶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이거 중얼중얼거리면서 공부를 합니다. 만약에 자 중얼중얼거리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이 친구는 너무 산만해요. 산만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가 돼요. 학원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정말로 아이가 산만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만의 암기하는 또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감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방법이 진짜 효율적이고 빠르거든요. 그런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이 받쳐주지가 않는 거죠.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는 환경, 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중얼중얼 하거나 아니면은 소리 내서 말할 때 이제 방해가 되는 이런 환경에서만 공부를 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 정말 힘들어 합니다. 그게 아니라 조용히 집에서 공부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따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중얼거리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그래서 길러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왜냐면 중간에 중얼중얼 하면은 조용히 하란 말을 주변에서 분명히 하게 될 거고, 방해하지 말라, 조용히 해라, 너 왜 이렇게 산만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줄 알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이 안 만들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학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시킬 거면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 방법으로 공부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원 보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특히나 이게 문법이라는 게 중학교 때 많이 나오거든요.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초등학교 때,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뭐 회화라든지 스피킹, 그다음에 뭐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뭐 미국 문화도 접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중학교가 올라가게 되면요. 이제 좀 복잡한 문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배우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문법은 물론 학교 시험을 볼 때는 일시적으로 외워야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무조건 말 많이 한다, 아니면은 또 경험을 많이 한다, 이것보다도 저는 흐름,
흐름을 모든 과목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분위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분위기라고 하는 거는 공부 분위기도 있겠지만 이런 공부 방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느껴보면 좋다는 건데, 자, 일단은 학교 시험에서는 문법을 강조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많아요. 중학생들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시험을 봅니다. 물론 지금 여긴 대부분 초등학교 부모님들이겠지만 제가 왜 자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냐면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한 내용을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결국엔 그때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 과정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 잘하는 아이들 대부분은 뭐냐? 그냥 단순하게 뭐 암기를 잘했다 이것보다도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파악하는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감각이 뛰어나다는 게 타고났다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문해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포함이 되는 거죠. 어떤 글을 읽고 이 글이 뭐 이제 표면적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글이 이제 내면적으로 나타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미라든지 실제로 어떤 걸 나타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계속해서 길러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영어를 좀 어려워하거나 잘 못하거나 하는 학생들, 저도 어려워했거든요. 진짜로 힘들어했고 잘 못했어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다른 과목만큼 잘 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제 단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문제가 있었냐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뭘 주로 했었냐면 해석. 이거를, 왜냐하면 너무나도 어렵고 잘 안 되니까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그 문장 의미 자체를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이 내용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 파악을 하거나 전체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지엽적인 거 말고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국어 독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독서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글 한 줄 한 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에서 뭐 요약을 어느 정도 한다든지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핵심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본다든지. 설명해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전달해야 될 메시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로 표현해봐라 하는 연습, 이런 것들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익숙해지는 거, 초등 시기 때는 정말 익숙해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익숙함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흥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살을 붙여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런 경우도 진짜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영어학원을 너무 막 타이트하게 보내다 보니까 영어 자체가 그냥 외우는 과목이 돼버렸고 영어 자체가 싫어지는 과목 이렇게 돼버린 경우 진짜 많이 보거든요. 학원에 오는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해요. 그런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초등 때는 특히나 익숙해지면서 흥미를 조금 더 얻게 하고, 그리고 조금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나만의 맞는 방법 이런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공부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한국사는 이게 암기 과목이냐라고 봤을 때 암기 과목이냐, 그러면 암기 과목이냐고 물어보면 한 99%, 99% 정도는 한국사는 당연히 암기 과목이지. 외워야지. 당연히 많이 외울수록 좋은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제 어 정말 한국사는 외우는 과목이구나 생각해서 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도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런 것도 봤었거든요. 그런 거를 공부하면서 봤을 때 이게 내가 정말 이해를 못해서 흐름을 몰라서 그동안 그냥 외웠던 거고 암기 과목으로 생각을 했던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정말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한국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주변에 뭐 아이들한테 알려줄 때 가르쳐 줄 때도 마찬가지고 흐름을 잡아줄 때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능까지
한국사 내용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지금 초등학생들 배우는 내용을요, 똑같은 내용을 고등학생들도 배운다는 소리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서 중학교 때 또 한번 같은 내용을 복습을 하는데 이때 조금 더 살을 붙이고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을 또 고등학교 때 또 합니다. 고등학교 때 또 배우는데 똑같은 내용을 조금 더 살을 붙이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자료 같은 게 조금 많이 나와요. 역사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으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조금 공부를 해서 변별력을 주려면 이 시대를 나타내는 자료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이 시대에 대해서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흐름을 묻고 그 흐름을 따라서 가다 보면 절대 답이 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진짜 많은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초등학교 때 이때부터 외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중학교 때는 당연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쵸? 초등학교 때 몇 년 전에 외웠던 거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때 또 외웁니다. 그리고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또 외워요.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를 많이 배우거든요. 그리고 수능 때는 고3이잖아요. 그럼 또 기억이 안 나요. 배웠던 게 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외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정말 흐름만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뭐 이제 암기 내용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런 것들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기만 하거나 간단한 복습 정도만 하면 내용이 다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이게 왜 이런 결과가 생겼고 원인이 뭐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유 또는 아니면은 뭐 시대적인 배경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흐름이 연결이 되면 유추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유추라는 게 사실 그 앞에서 영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영어에서도 지금 보면 여기 지금 흐름과 분위기를 파악한다고 돼 있고, 그쵸? 그리고 여기 문맥 속에 있는 의미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을 계속 오랫동안 기억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이제 뼈대라고 하죠, 뼈대. 뼈대를 만들어 놓으면 이 뼈대가 이제 당연히 그 뼈대에 붙어 있는 살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까먹어요. 하지만 이 뼈대가 유지가 돼 있으면요. 거기서 살을 붙이는 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금방금방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계속해서 뼈대가 기억이 나고 흐름이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만 달라질 뿐 큰 줄기의 흐름이 똑같고 시간이 정말 한 5분의 1 정도 아래로 줄어듭니다. 외운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외우면 빨라요. 초등학교 때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을 중학교 때까지 기억을 못하니까 이때는 더 많이 외워야 되고 더 많이 외워야 돼요. 근데 흐름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때 흐름이 이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때 외울 건 반밖에 안 되고요. 이때도 흐름을 가지고 뼈대를 딱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고등학교 때는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진짜 공부할 게. 그만큼 반복이 되는 과목인 걸 이미 미리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흐름을 그리고 뼈대를 이런 것들 큰 틀을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한국사 잘못 공부하는 친구들 대표적인 게 뭐냐? 뭐 연도부터 보는 거 있죠. 연도 아니면은 뭐 왕의 업적 막 이런 거 외우죠. 막 왕의 업적, 연도 이런 거 외우죠. 이런 거를 먼저 외우면 지금 살부터 붙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뼈대를 만든 다음에 살을 붙이는 게 아니라 막 살부터 덕지덕지 붙여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뼈대를 먼저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살을 붙이면 이게 연도가 정확하게 내가 몰랐어도 흐름을 알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순서는 알아요. 뭐가 먼저고, 뭐가 그 다음이고, 뭐가 그 다음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게 이때쯤 되겠구나.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도 이 시기와 이 시기 사이에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흐름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를 물론 하는 거, 당장은 암기를 하면 편할 겁니다. 하지만 암기를 하기 전에 큰 흐름부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고 하잖아요.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그냥 쭉 한번 흐름을 따라서 쭉 한번 다 들어보는 거예요. 쭉 한번 다 들어보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흐름을 따라서 쭉 들어봐요. 외우려고 하지 않으면
큰 틀과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 위에 살을 붙여가는 이런 방법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큰 흐름을 먼저 잡고 점점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암기 과목처럼 공부를 하면 악순환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외운다. 이건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우면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공식만 외우잖아요. 그러면 공식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는 조금 더 공식이 많아지지만 고등학교 때는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면 외우고 까먹고의 시간이 엄청나게 반복이 되다 보니 결국에는 공식만 외우다가 기본 문제만 풀다가 진짜 시간 다 가고 그리고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모든 과목은 마찬가지. 우리가 암기 과목이라고 부르는 과목들도, 모든 과목들도 사실은 뭐냐면 이런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큰 틀이 있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야기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조금 더 아이들이 이제 이해를 하거나 큰 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좋거든요. 고려는 왜 생겼을까? 만약에 이런 질문들,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을까? 이런 질문들을 아이한테 던져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 왜 생겼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앞뒤가 내가 생각할 때 외웠으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건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이 앞에 고려가 생기기 전에 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뭐 어떤 왕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뭐 어떤 신분들이 어떻게 뭐 이제 다툼이 있었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배경을 파악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 배경들이 전부 다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역사 수업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진왜란 하면은 뭐 임진왜란 물론 1592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연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물론 시험 볼 땐 중요하겠죠. 그런데 왜 이때쯤 일어났으며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왕이 어떤 정책을 하고 있었고 뭐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배경 지식, 기초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요즘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미디어가 발달해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는 편인데 그래도 외우게 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 던져가면서 연결 모든 사건들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고요. 원인과 결과가 항상 있어요. 원인과 과정, 결과. 이 과정대로 충분히 역사도 한국사도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재미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흥미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사건들 또는 뭐 예를 들면 영화의 주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실제로 보면은 이제 역사를 잘하는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뭐 역사 드라마를 봤다, 영화를 봤다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막 찾아보고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들을 먼저 알고선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습관들,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뭐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보다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암기 내용은 마지막에 외워야 된다. 흐름을 전부 다 뼈대를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살을 붙여야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연도, 이름, 사건 이거 외우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정말 막 공부는 많이 했어요.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이 지식들이 다 조각조각 어딘가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다음 내용과 연결이 안 되니까 또 외우게 되고 또 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지식은 되게 많아요. 머릿속에 막 이렇게 여기저기 지식은 많은데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순서가 안 잡히고. 그렇게 되면 어려워진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흐름, 그 다음에 이유, 배경, 이유, 결과.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과정이 어떻게 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식으로 접하면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역사도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면 조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미디어라는 게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말고 요즘에 좀 강의들 많이 있잖아요. 한국사 관련된 강의들도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 좀 이야기식으로 된 것들,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거 찾아서 보시면 조금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시크릿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수학 공부 방법이 제가 설명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다른 과목에도 적용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설명하는 공부를 하면 일단은 고민을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로 보면요. 설명이 제일 어려워요. 설명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쓰는 게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한마디로 말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정말 쉬워요. 그리고 그거를 글로 옮겨 적는 게 그 다음으로 쉬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뭐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 설명하는 거 말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죠. 이게 사실은 면접이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 논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일반적인 문제 생각하는 거 면접이라고 하는 건 제가 왜 면접이 가장 어렵다고 했냐면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말로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면접이라고 하면 물론 심층 면접, 뭐 구술 면접 이런 거 마찬가지인데 이런 면접에서 이 면접 문제 난이도가 훨씬 더 낮거든요. 낮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하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러면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당연히 쓰는 거는 말로 설명하던 거를 그냥 글로 옮겨 적으면 되기 때문에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이 쓰는 것까지는 이 생각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설명을 하는 연습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생각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쉬워져요. 그 말은 생각을 한다는 건 이해한다는 건데요. 이해한다는 게 정말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설명하는 게 어려운 방법인데 이거를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막 설명하고 막 일일이 다 하나씩 따져보고 이렇게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설명하는 습관을 길러서 쭉쭉쭉 가면 그냥 고등학교 때도 설명을 일부러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게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래서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연습이 되면 다른 것들은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설명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 이거 보세요.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과목들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다른 과목들도 앞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뒷부분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냥 전부 다 암기했기 때문이에요, 암기. 암기했기 때문에 어차피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쵸? 대부분이 어차피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아, 이게 앞에 내용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이걸 모르는 건지, 지금 이 내용을 공부를 안 해서 외워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다. 앞부분에서 배운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이 연결되지 않으면 외울 수밖에 없는데, 모든 과목들, 모든 공부는요, 사실 같은 분야에서 봤을 때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중학교 때 내용의 원리를 이해하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고등학교 때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배운 이 내용이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다른 과목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과학을 보면요. 과학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내용이 이어지고 확장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 사실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리, 그 다음 화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 그 다음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생물이었죠. 생명과학, 그 다음에 지구과학, 이렇게 분야가 있는데 각각의 분야들에서 연결이 초등학교 때부터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결이 안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외웠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확장이 되는데 오히려 초등학교 내용이 더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때는 이 내용,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너무나도 그냥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약간 굳이 몰라도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공부하지 않는 내용들도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많거든요. 그런 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큰 틀과 흐름, 그리고 연결, 여기에 조금 중점을 둬야 된다. 초등 때는 현상 위주로 설명을 하다 보니, 한마디로 결과 위주로 설명을 하다 보니 암기 위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원리를 이해를 하는 거는 원리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오히려 원리를 많이 배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결과부터 하는 거예요. 결과부터 배워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원리를 점점 배웁니다. 사실 이게 과정이 잘못됐죠. 사소한 거여도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고 이렇게 파생돼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결과를 먼저 배우니까 이걸 외운 상태에서 이유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유를 배우니까 그 이유도 그냥 결과에 따라서 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초등 때부터 뭘 해야 되냐?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많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왜? 라는 것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과학은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고등학교 때 어느 순간 해결이 돼요. 아, 이게 이래서 이랬던 거구나. 여기에서 그 많은 학생들이 정말 여기에서 과학을 좋아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아, 이유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알았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엄청나게 쾌감을 느끼고 공부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학적 원리에는 이유가 있고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외우고 넘어가기 때문에 과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암기 과목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도 분야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사회도 보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다 연결이 돼요. 분야가 조금 다를 뿐 같은 분야끼리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내용이 이어지고 확장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때는 결과나 결론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암기, 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모른 상태에서 결과만 알고 그 현상에 대해서 쭉 이어서 배우다 보니 이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거예요.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건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연결고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외우고 넘어갔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어도 마찬가지.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초등학교 때 정말 많은 작품들을 배우죠. 그런데 작품 자체의 줄거리를 공부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잘못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대표적인 거죠. 사실 작품 자체의 줄거리를 외워가지고 공부를 하면요. 진짜 막 똑똑해 보이고 공부 잘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정말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 줄거리 외우고 까먹고 이것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작가가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내가 스스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추론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추론. 추론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추론이라는 게 뭐냐면 딱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기 딱 이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걸 보고선 내가 아, 이 정도 생각까지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추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이런 추론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왜냐면 국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작품들, 모든 작품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작품을 가지고, 아니,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 작품도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추론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추론하는 과정 또는 배경이라든지 말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에 초점을 좀 더 주면 좋고요. 그리고 평소에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독서를 게을리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집 공부부터 한다. 국어도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럴 거라는 거죠. 저도 제일 많이 후회했고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책을 아주 어렸을 때는 조금 읽었지만 꾸준히 계속 읽지를 못했어요. 책 읽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다른 것들은 공부를 하면 잘 나오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안 읽으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한 책만 그냥 자주 읽었던 친구들을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 그 친구들은 글을 많이 읽다 보면 이제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읽다 보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런 것들이었던 것들이 그동안 이제 생각을 통해서 많이 익숙해진 상태다 보니까 예상을 하거나 조금 더 훨씬 더 좀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국어를 외웠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이해도 잘 안 되고 글 읽는 속도가 느려서 그렇게 하면은 진짜로 외운 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를 외우고 까먹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논술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뭐 요즘은 논술이 또 하나의 과목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대부분 하거든요. 그런데 논술도 마찬가지로 초등 때부터 많이 다니는데 평소에 설명하는 연습, 그리고 그 설명을 글로 적는 연습, 이런 게 돼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형식과 노하우만 익히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설명하는 것 자체가 글 쓰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죠. 논술보다 더 어려운 내용이 사실은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설명하는 게 익숙해지면 논술 글 쓰는 거는 사실 너무나도 쉬워요. 다만 우리가 그래도 배워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글 쓰는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익숙해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왜냐면 뭐든지 어쨌든 간에 방법을 알고 그 방법과 그 다음 기준에 맞춰서 써야 정리가 깔끔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형식과 노하우 정도만 익히고 나면 나머지는 설명하는 연습만으로도 충분히 논술까지도 대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집부터 공부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설명하는 연습을 하지 않은 결과가 당연히 논술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겠죠? 이게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제일 변별력이 앞으로 생길 만한 논술은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리 논술이라고 부르죠. 수학에서 논술형 문제를 푸는 거는 진짜로 제대로 이해한 친구들만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변별력이 나는 거고, 그리고 논술이 중요성은 사실 그쪽에서 온다고 보시면 제일 이제 객관적으로 보시는 걸 거예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일반 논술은요, 어느 정도 그래도 패턴 익히고 공부하면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어요.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수학 같은 경우는 정말로 처음부터 이해하거나 제대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쓸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논술 중요하게 되는 건 다들 아실 거고 그런 방법에 있어서 이제 논술을 따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크릿으로 제대로 된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학년별, 단원별, 연계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원별,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분야별로 연결된 것들이 있어요. 이전 학년과 연결된 거, 이전 단원과 연결된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야지 쭉쭉쭉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건 강의 때마다 거의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분수의 덧셈 5학년 때 배우는 분수의 덧셈에 대해서 만약에 이해를 잘 못한다. 5학년 때 배우는 분수의 덧셈을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하면 이게 5학년 때 배우는 분수의 덧셈을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앞에서 배웠던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복습을 한 뒤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분수의 덧셈 같은 경우는 연결된 단원들이 진짜 많아요. 앞에서 나오는 자, 약분과 통분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서는 하지 않겠지만 그 앞에는 약수와 배수가 있고요. 그쵸? 그 앞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덧셈에서 4학년 때 배우는 분수의 덧셈이 있어요. 자, 5학년 때 배우는 분수의 덧셈은 분모가 다릅니다. 4학년 때 배우는 건 분모가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5학년 때 배우는 분수의 덧셈에서 약분과 통분 또는 약수와 배수 개념을 이용을 해서 4학년 내용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연습을 하면 똑같은 내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연결된 과정에서 중간에 어떤 부분에서 구멍인지를 확인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앞에서 분명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멍이 뭔지를 찾아야 되고요.
여기까지도 만약에 제대로 다 하는데 안 된다 하면 더 앞에 뭐 분수, 3학년 때 배우는 분수 단원에서 뭐 대분수, 가분수 바꾸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 연결이 된 단원에서 어디가 구멍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어느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알고요.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소한 내용이어도 설명하는 거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저도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이고요. 정말 누구나 다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풀 때요, 문제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집을 풀면요, 그냥 뭐 빈칸을 무조건 채우라고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요, 이 문제를 풀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이거랑 이 부분이랑 연결을 시켜봐라 라는 숨어있는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도를 대부분, 이건 거의 95% 이상 다 무시를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빈칸 채우고 빨리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무시를 하고 하는데,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소한 내용에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쉬운 내용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보면은, 이제 뭐 1학년 때부터 쭉쭉쭉 보면 단원 자체가 이제 뭐 교과 과정에 따라서 앞으로도 바뀔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이제 단원 연결되는 게 9가지의 수, 이게 한 자릿수죠. 그다음 50가지의 수, 100가지의 수, 세 자릿수, 네 자릿수, 그다음에 이제 뭐 억, 조 이렇게 넘어가는 큰 수.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배우면 수 단위가 어느 정도 끝나고 5학년 때는 어리막이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자 보세요. 이 네 자릿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된 걸까요? 세 자릿수를 그냥 외우거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잘 안 되는데 여기 세 자릿수는 잘 된다. 그러면 세 자릿수는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게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앞으로 가면서 찾아내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해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당장 보는 시험, 그리고 선행,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배웠던 내용에서 모르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절대. 이거는 네가 몰라서 네가 모르는 거지 내가 안 알려준 게 아니다 라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에 모든 학원들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앞에 있던 거는 스스로 복습을 해서 네가 보충을 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부분인 거지, 여기서 할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다음 걸 나가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큰 수, 4학년 때 배울 때 앞에 있던 거 두 자릿수, 50가지의 수, 100가지의 수, 특히나 뭐 띄어세는 거 있죠. 띄어세는 거 아니면 수직선 이런 거 잘 못 보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것들부터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다음 계속 넘어와서 그런 거니까 앞에서부터 같은 패턴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래프도 마찬가지. 사실은 그래프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여기 지금 요거는 그림 그래프 단원으로 바뀌었었는데 제가 저 정리를 못 해놨네요. 자, 근데 그래프 모양이나 특징들이 전부 다 똑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표를 그래프로 바꾸는 거 맨 처음에 뭐 동그라미 하나, 둘, 세 개 쳐가면서 하는 걸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그림으로 하는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표를 막대로 표현하는 걸 배우고요. 지금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리고 꺾은 선으로 비교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뭐 6학년 때는 띠 그래프, 그 다음에 뭐 원 그래프, 뭐 이런 다양한 그래프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되면은 실제로 진짜로 그래프, 제대로 된 그래프, X축, Y축 이렇게 있는 함수 그래프라는 걸 배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규칙도 마찬가지. 규칙. 지금 규칙 찾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대응 관계, 이름이 대응 관계거든요. 대응 관계. 대응 관계인데 이 관계를 찾는 거, 식을 세우는 거. 여기가 중학교 때 배우는 함수 또는 방정식 이런 부분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연결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도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다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자 3학년 때,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모양을 배우고요. 2학년 때는 도형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우고 3학년 때 이제 평면 도형이라는 걸 배우면서 4학년 때 이동, 그다음 삼각형, 사각형 배웠던 거지만 각각의 특징들을 다시 다 배우고요. 5학년 때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배우고 그다음 합동 대칭 배우고요. 그리고 입체 도형을 처음으로 직육면체라는 걸 배워요. 그리고 이거랑 연결돼서 각기둥 각부를 배우고 그리고 직육면체 건널비와 부피 이런 것들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입체 도형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다음 원, 지금 원의 넓이를 배우면 그 뒤에 원기둥, 원뿔, 구라는 거를 각기둥과 똑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때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원의 넓이를 모르거나 각기둥과 각부를 모를 수 있어요. 각기둥과 각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보통 직육면체 앞에서 했던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공부시키는 이런 연습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사칙연산도 마찬가지. 이제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 혼합계산 이런 게 있고 분수, 소수도 마찬가지로 쭉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뭐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린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잘 안 되는지 확인한 후에 보충을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바로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지 진짜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이게 중요해집니다. 중요성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외워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제가 어렸을 때 또는 저보다 더 이전 세대에는 정석만 달달달 외우면은 대학 잘 간다 했어요. 진짜로 그때는 수학의 정석 아시죠? 다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비슷한 세대 분들이실 거라서 수학의 정석만 달달달 외우면 정말 서울대 갈 수 있었고 스카이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망합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로 이해가 되고 나서 문제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나온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설명입니다. 설명.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논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논술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 아니면 이거 학원 다녀야 될 겁니다, 나중에 아마도. 그런데 논술학원은 지금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이런 논술 말고요. 정말 입시를 위한 논술 학원은 정말 고가일 거예요. 그리고 단기간에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이런 거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설명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연습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설명하는 걸 글로 자꾸만 적어보는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 적는 거. 설명을 연습을 하고 그걸 글로 적는 게 뭐다? 논술 공부고 서술형 공부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웠어요. 처음에 수학, 영어, 한국사 공부 방법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을 배웠고 그 뒤에 이제 수학 공부 방법을 다른 과목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되는 이유와 그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이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수학을 잘하는데 다른 과목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노력 부족인 거죠. 근데 반대로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수학만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요. 반대로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면 다른 과목 공부는 정말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설명해서 공부하는 과정을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로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학에서 설명하는 공부를 어느 정도 연습을 한 친구들은요. 다른 과목 너무 쉽게 설명하는 연습할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수학이 생각하기 제일 어렵고 설명하기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연습이 어느 정도 되면 다른 과목들은 그냥 내가 평소 말하듯이 하면 쉽게 어느 정도 설명하는 방식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